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의 제12강 제3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차 시 수업을 이어서 몽골 제국 시대의 미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 시대의 미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주로 원대, 중국 원대,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회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대 초기에 이제 한인들, 중국 사람들은 이 몽골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뺏겼다고 나라를 뺏긴 데 대한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몽골족의 조정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은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이제 한족들을 이제 몽골인들이 이렇게 천대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사실 몽골 조정에서는 한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 특별히 천대를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전 세계 각지에서 워낙 다양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많이 대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몽골인들이 몽골어를 사용하면서 있으니까 언어 소통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의 관습의 차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중국으로서는 몽골의 식민지를 지냈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대 초기에 이제 회화들의 경우에는 문인들의 대부분이 송대까지 이렇게 그 문인화를 많이 그렸던 이 문인들이 이제 원나라 조정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은거를 하거나 이렇게 원나라 조정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나 뭐 이제 또는 이제 원나라에 당연히 이제 뭐 그 독립이라보다 그 몽골인들과 이제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몽골인들과의 이제 대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시골에 은거를 하면서 지냈던 그 은일 화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대해서 그 저항 정신을 문인화를 통해서 그 표출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정사초라든지 그 슬라이드는 없지만 교재에 나오는 공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민화가가 되겠습니다. 정사초의 목란도는 1306년에 그려졌고요. 여기 보면 이제 뿌리 없는 그 난초의 그 모습에 나라를 잃은 자기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정신을 가지고 몽골인들에 대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문인화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전선이나 조맹부와 같은 관료로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금 몽골 시대보다는 오히려 더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복고풍의 그림들이 이제 그 많이 그려져서요. 당나라 때의 그 청록산 수화풍 같은 것이 이 전선이나 조맹부와 같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왕이지 관아도 왕이지 당나라 때 왕이지 서성으로 유명한 왕이지가 이렇게 물가에서 놀고 있는 오리를 바라보는 장면을 이제 청록산 수화풍으로 그린 유명한 전선의 그림이 있고요. 이 전선의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인물의 표현이라든지 뭐 수목의 표현 이런 데서 이제 좀 고식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이 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고식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송대를 거치면서 나온 부벽준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의 그림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묵축화의 영향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제발 같은 경우에 보이는 글씨체라든지 뭐 시의 풍들은 송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문인적 정신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대 초기에 가장 유명한 화가는 조맹부입니다. 조맹부는 그 조씨잖아요. 이 사람이 남송 황실의 일족이어서 송나라 태조의 11대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항주 쪽에서 살고 있다가 원나라 조정에서 이제 인재들을 발탁할 때 그 원나라 조정으로 나아가서 북경의 원나라 조정에서 활동했던 한족의 그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 조정에 나갔다고 해서 이제 그 동료들한테 같은 이제 한족들한테 이렇게 배신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원나라 조정에서 뛰어난 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대 조정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정책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데 이 조명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부의 그림은 워낙 글씨와 그림이 다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작화 추색도, 작산과 화산의 가을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이제 가장 유명한 조명부의 진작 중에 하나입니다. 청록산 수화풍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추색, 가을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색깔을 이제 그 단풍의 색깔을 이제 넣어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마준법, 동원과 거연에서 보이던 그 피마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부가 새로 개발한 하엽준이라고 하는 준법들 같은 것들을, 하엽준이라고 하는 건 연꽃에 이제 그 연잎에 나오는 그 인맥처럼 그려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게 하엽준이거든요. 요 봉우리에 쓰여져 있는데, 이 하엽준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독특한 동원거연의 동고파 양식을 계승하면서 하엽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준법도 만들어내면서 복고풍의 양식에 회화 양식을 확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그림들은 이제 동원거연 그림에서 보이던 피마준법들이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수천도는 1302, 이건 조금 일찍 그렸죠. 1295년, 이건 1302년에 이제 그려졌는데 역시 강남산 수화풍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조명부는 워낙 원나라 때 조정에서 활약을 한 유명한 문신이면서 이제 관료이면서 문신이고 이게 화가이자 동시에 글씨도 잘 썼던 유명한 예인이 문인 화가이기도 한 거죠. 조명부의 그림 두 점을 이제 보셨고요. 그 외에 이제 원나라 때 원체화풍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어. 원체화라고 해서 왜 북송대에도 원체화풍이 있고 남송대에도 원체화풍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들의 그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원나라 원체화풍의 경우에는 다음에 보시는 고극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고국공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덕윤의 임화명금도인데 이 원나라 때 임화명금도 또는 송화명금도라고 알려진 이 그림인데 북송 원체화풍 양식의 영향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주덕윤 그림의 특징인데 비해서 고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송대에 유명했던 그 문인화풍의 미점산 수화풍을 이제 계승해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발전을 시키는 산수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행수령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 부분에 초록색 같은 걸 좀 넣어서 청록산수에 이 채색이 들어간 기분에 좀 이것도 약간 고식풍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 고극공의 그림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한국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나라 때에 이제 원체화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원나라 북경에서 있었던 그림들, 조명부나 고국공 주덕용 같은 북경 조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나라의 이제 회화를 얘기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다음에 보실 원발 4대가입니다. 이 원나라 말기의 4대가, 4명의 대가라고 알려진 원대 회화를 대표하는 4명의 작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공망, 오진, 그 다음에 예찬, 그 다음에 왕몽 이렇게 4명인데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왕몽이에요. 그래서 이 명나라 초기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요. 황공망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 4명은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원나라 때 문인이지만 문인이자 지식인 계층인데 원나라 조정에 나가지 않고 강남 지역에서 은거하면서 살았었던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림은 전부 다 각각 좀 다른 양식으로 그리긴 했지만 강남산 수화풍으로 이제 그려졌고요. 이 강남산 수화풍 특히 이제 동원거연 같은 사람들을 크게 예찬을 하면서 많이 그렸는데 이 황공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동원거연부터 내려오는 피마준법에 아주 통달을 해서 피마준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준법이면서 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부춘산고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진과 예찬의 그림은 조금씩 다른데 특히 오진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수변하고 촉촉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고요. 조금 이따 보실 쌍송도나 어부도와 같은 그림들에서는 이렇게 좀 짙은 먹색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진의 경우에는 묵죽도 굉장히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있어요. 다 강남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예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작에 여러 점 남아 있는데 굉장히 성질이 까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꼼꼼하고 이래서요. 약간 거친 그 갈필 기법의 그 피마준을 많이 쓰면서 이제 산수화를 그렸던 유명한 문인화가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은거를 했던 대표적인 문인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명 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왕몽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데요. 이 왕몽은 조맹부의 외손자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내내 항주에서 은거를 하다가 이제 은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조맹부의 외손자라서 그랬는지 자기가 이제 나가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약간 좀 그 청록산수화풍에 가깝게 채색 산수를 많이 그리는 게 특징이고요. 왕몽의 경우에는 우모준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렇게 우모 그 소의 털 같이 생긴 짧고 이렇게 잔잔한 그 붓털을 해서 그 소의 털처럼 표현을 하는 우모준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요 우모준이 이제 왕몽의 굉장히 독창적인 그 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황공망 그림부터 이제 하나씩 요 순서대로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황복망의 부춘상고도는 이렇게 굉장히 긴 그림입니다. 이 부춘상고도는 1347년부터 황복망이 그리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1350년에 완성을 했는데 그때 황복망의 나이가 82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두루마리고요. 전체 길이는 636.9cm 정도 돼서 6m가 넘는 장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보시고 있는데요. 그 수변한 그 부춘산, 이 부춘산이라고 하는 항주에 부춘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그 부춘강 근처에 산에서 은거하는 산거도라고 하는 거죠. 산에서 은거하는 산고도 를 이제 그렸는데요. 전체가 그 부춘강의 경치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춘 강가의 경치라서 이렇게 수변한 경물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마른 갈필에 이 피마준법의 그 산 등성에 이렇게 짧은 나무들 그린 거나 이렇게 점으로 세워서 나무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황공망 그림의 이 피마준법을 요게 이제 피마준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이 피마준인데 이 피마준법에다가 이게 산 등성에 이제 진한 먹으로 이렇게 그 점이라기 하기에는 좀 더 긴 그 나무들을 표현을 해가지고 산을 표현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황공망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공망은 그 절강성 항주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명한 활원서인 사산수결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춘산고도 이게 이제 전체잖아요. 그래서 부춘산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제발을 집어넣은 6m가 넘는 대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여기 세부들을 보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춘산고도 이외에도 항공모의 그림은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약간 이 갈필의 그 갈필 기분이 나는 그 피마준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 이 사람의 그림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오진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 오진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쌍송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어부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림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사람 묵죽도도 되게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묵죽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먹을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하게 쓰는 이런 색감들이 이제 그 특징이고요. 이 쌍송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옹이를 지고 이렇게 비틀어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소나무가 지금 여기서도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또 그 비틀어서 올라가잖아요. 이 소나무 표현 같은 것이 이제 오진의 아주 특징적인 양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은 강가에 경물을 앞에다가 배치하고 그 수분한 이렇게 왜 먹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왜 푹 젖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그 산들을 그리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소나무나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진한 먹들을 갖다가 그 대조를 시켜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먹이 좀 진하고 그 다음에 농담이 이렇게 좀
그 농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이 사람도 역시 피마주는 즐겨 쓰는 준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약간 좀 더 이렇게 뭐라지 스분하게 그리는 이렇게 물기가 좀 많게 그리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부도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배에다가 그 여기 요게 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이렇게 어부가 나오는데 이런 어부도들은 주제가 어부도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은일 숨어서 이제 은고하면서 있는 문인들의 자신의 처지들을 빗대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부들은 대부분 문인적 감성에서 그려지는 그림들, 문인적 산수화의 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내 이제 어부도는 이후로도 계속 많이 그려지는데 실제 어부의 생활을 그린다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어부에 빗대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것은 예찬의 그림입니다. 이 예찬의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이 1372년의 용술제도고요. 용술제도, 이 유명한 용술제도가 이 왼쪽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산이막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용술제도나 우산이막도는 다 예찬의 그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그 수분보다는 약간 갈필에 좀 가까운 피마준을 많이 쓰고요. 언제나 사람이 없는 빈 정자가 중앙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 빈 정자만 나오면 이 사람 워낙 사람을 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요 빈 정자와 이 나무까지 마른 나무까지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예찬의 특징인데 예찬은 무석 출신이고 문인 산수화가이고 자기가 이제 거주했던 데가 울림산방이라고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거주했던 그 집이 울림산방이에요. 그래서 예운림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찬 그림이 이제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비슷한 듯이 이제 오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오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메마르고 약간 그 갈필적인 분위기로 많이 그리는 게 예찬 그림이고요. 정갈하고 깨끗하고 아주 이 수준 높은 격조가 높은 문인화를 그렸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자기의 귀가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그 뭐 소나무 그 오동나무를 뭐 닦기도 하고 귀를 닦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예찬이라는 사람의 기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림의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표현이 거의 없이 격조 높은 깔끔함과 약간 고독스러운 고독한 느낌이 드러나는 뭐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문인산수화를 그렸고요. 빈 물가 전경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 깔끔한 산수화를 그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말 사대가의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왕몽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유명한 구구이목도죠. 1368년에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변은거도라고 하는 역시 1366년에 좀 이 구구이목도보다 좀 더 일찍 그려진 그 왕몽의 그림인데요. 왕몽의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선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왜 산이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틀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게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짧은 선들을 연결해 가지고 피마준도 아닌 것이 훨씬 더 짧게 이어지면서 그 소털에 있는 느낌들 같은 거를 표현을 해서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을 주는 산수화들을 그렸는데요. 왕몽의 그림 중에서 특히 구구이목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채색을 집어넣은 게 일단 특징이고요. 수파무늬의 물 같은데 원래 파도를 잘 안 그리는데 이 사람은 거의 여백이 별로 없이요. 빽빽하게 채우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물이 나오면 이렇게 확 비게 그리는데 왕몽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이렇게 채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산에 숨어서 은거하는 사람들의 그 집과 경물들 같은 게 나오고 있어서요. 숨겨진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역시 문인적 의미에서 이제 그려진 산수화이기는 한데요. 좀 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뭐 옥살이도 하다가 죽게 되고 뭐 이제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맹부의 외손자였고 우모준이라고 하는 준법을 썼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 원말 사대가 그림 중에서는요 가장 좀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청나라 때쯤에 이제 이 왕몽의 그림들이 좀 많이 그 방작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이 회자가 되기는 합니다. 네, 원나라 때에는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그 사원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요. 도교나 불교의 사관들이 여러 군데 만들어졌고요. 벽화가 남아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산서성, 특히 이제 산서성 지역에 원대 벽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1262년에 창건해서 1358년에 벽화가 완성된 영락궁이라고 하는 도관의 그 전진교의 도관, 전진교라고 하는 도교의 일판이고요. 도교의 그 건물이에요. 도교의 이제 그 사원 같은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영락궁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건물 안에 내부 벽화들이 다 그 14세기 중반에 완성이 된 원대 벽화 양식들을 보여줍니다. 이 산서성 영락궁 이외에 이제 그 산서성 지역에서는 뭐 광승사나 뭐 이런데 이제 원대 벽화가 불교 사찰의 벽화들도 몇 군데가 더 남아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건물 전체에서 어떤 면에 어떤 게 그려졌는지 어떤 도상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불교 사관 벽화들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영락궁의 도교 사관의 벽화이기 때문에 영락궁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있는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요, 이 도교사관의 경우에는 도교의 여러 신들이 이제 그려지는데 채색의 벽화로 그려졌고, 이 송대 이후의 인물화 양식을 따라서 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미 송대에 보면은 그 벽화 양식이 그 송나라나 금나라 때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섬세한 벽화 양식들과 인물화 양식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건물 양식이 이제 다포 형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한 건물 양식들이 나오고요. 그 여러 개의 이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어떻게 이제 벽화가 있는지 전체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그려진 도상들은 뭐 서왕모를 비롯해서 동왕공, 서왕모를 비롯한 도교의 여러 신들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채색 벽화로 이제 제작이 돼 있고 섬세한 인물의 표현이라든지 생생한 이 대좌나 이 전각의 표현, 그다음에 이제 지물들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하고 관련되는 예들이 많아서 당시의 미술을 얘기할 때, 원대 미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전통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이 중국 전통 양식의 인물화 도상들은 사실 송대 정도부터는 이미 그 거의 완성이 돼 있고요. 그 양식이 원대와 명대와 청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뭐 그냥 잘 모르고 보면은 송대, 원대, 명대까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향로를 들고 가는 여시녀상을 이제 보시고 있는 거고요. 네, 서왕모를 비롯한 이제 여성 인물들을 봤으면 지금 이제 동왕공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 그 인물들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필선이나 이런 것은 전형적인 그 도속 인물화에서 내려오는 당대 오도자풍의 왜 그 필선이 고운 그런 옷주름이 이제 곱게 표현이 되는 그런 양식, 옷주름 곱게라기보다 이렇게 균일한 선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양식들이 뭐 송대 이공린에서 발전한 백묘화풍과도 이제 비슷하면서 다만 이제 거기에 채색이 호화롭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여기 이제 보면 이 노란색들은 대부분 다 금칠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칠기에 퇴화기법 하듯이 이렇게 벽화에도 이렇게 좀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벽화 기법들은 나중에 보시면 이 산서성 지역에서 명대와 청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송대 이후의 전통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남아있는 원대 벽화 중에는 규모가 크고 섬세하고 작품 양식이 뛰어난 잘 그린 그 작품이 영락궁의 벽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청자를 비롯해서 도자기를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 1차 시에서 그
남송요 금대 도자기 요지들을 여러 개 14개의 요지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14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덕청요 유물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청요 같은 경우에는 송대부터 제작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명대, 청대에 이제 주요 생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덕청요는 보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용천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천요도 역시 남송 말부터 요업이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작품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남송대의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마 이제 월주요가 이렇게 쇠퇴를 하면서 남송연간에 뜨기 시작을 한 게 용천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송연간의 용천요 정자는 뭐 그냥 이렇게 수가 아직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남송연간에는 일단 남송 하관요, 항주에 관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요가 일단 중심이 되면서 용천요의 청자는 월주요 청자의 그 초록빛이 좀 많고 투명한 그 청자 유약빛 같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관요에서 보이던 것처럼 불투명한 하늘색에 가까운 또는 불투명한 터키색에 가까운 청자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보시면은 유약을 갖다가 워낙 두껍게 입히기 때문에 문양이 이렇게 양각으로 나와도 문양이 이렇게 유약이 두꺼워서 이렇게 약간 뭐가 죽은 형태들을 보여주는 게 용천요의 특징인데 여하튼 유약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두꺼운 게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대에 들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대부분의 수출 도자기들, 이 시기 원대에 만들어지는 수출 도자기들은 용천요에서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용천요 청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노태 자체가 그 태토 자체가 그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산화철 성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그 붉은색의 철 성분이 워낙 많이 나오는 태토 위에다가 맑고 투명한 유약을 시유하게 되면 색깔이 너무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한 하늘색이나 옥색 비슷한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천요 청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75년에 발견된 그 신안해저 유물선에서도 상당한 양이 나왔고요.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천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쌍이병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쌍이병이긴 한데 그 병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거는 장경병 형태고 이거는 투호처럼 생긴 형태고요. 여기 이제 삼족 향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쌍이병이라든지 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은 정동기의 기형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형의 항아리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의 청동기 형태를 모방한 고동기 형태를 모방한 이 기형들이 이제 용천요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던 일반적인 기형이라면 조금 이제 독특한 용천요 청자 중에 지금 노태 첩화 기법을 쓴 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노태 첩화라고 하는 거는 태토를 노출시키고 첩화문으로 장식을 한 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릇에다가 요 부분에 이 붉게 나오는 부분이 첩화문을 붙였는데 그 부분에는 유약을 묻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첩화문으로 용 장식과 구름 장식들을 붙였는데 그 부분을 첩화문으로 붙이고 그 부분에는 유약을 입히지 않아서 굽고 나면은 여기는 거칠다기보다 유약이 입혀지지 않은 노태 부분이 붉은색으로 남게 되고요. 유약을 두껍게 입힌 이 초록색 부분은 그 청자의 색깔을 띠게 돼서 요 색깔의 대조를 강조하면서 나오는 기법들인데 이게 이제 14세기 용천요에서 좀 특수한 기형에서 몇 개 이제 제작이 되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태토를 그대로 노출시킨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져보면 거기는 약간 유약은 맨질맨질하잖아요. 이 노태 부분은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이건 첩화문 기법으로 붙여서 그 부분을 유약을 묻히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슬람 쪽에 들어가는 기형들이나 황실 쪽에 들어가는 거에 이런 노태 좀 특수하고 좀 의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기물들의 노태 첩화 기법들이 좀 더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법은 아니에요. 여하튼 용천요에서만 사용되었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대에는 청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용천요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자의 경우에는 경덕진에서 계속 백자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두 점은 다 그 남성 말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청백자, 그러니까 백자 태토 위에 청자 유약을 시유해서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이제 청백자인데, 이 청백자 말고 완전히 유약을 그 투명하게 해서 백자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14세기부터 경덕진의 백자는 추부라고 하는 관직이 추부라고 하는 그 관청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추부백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덕진의 백자들은 1280도를 견뎌내는 고화도에서 번조를 하고 있고요. 고화도에서 번질 때는 이제 경질 백자들이고요. 문양을 제작을 할 때 13, 14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장식적인 그 띠를 둘러서 그 장식을 하고요. 여기 아까 그 노태청자에서 보이는 거, 왜 노태 첩화문에서 보이던 것처럼 첩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요 위에 같은 경우,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슬람 지역으로 전래가 되면서 위에다가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서 덧대서 뚜껑이나 받침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들이 많고요. 청자의 경우에는 용천요에서, 백자와 청백자의 경우에는 거의 다 경덕진에서 만들어지게 돼서요. 이게 요가 좀 간단해지게 됩니다. 원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덕진과 용천요에서 만들어지는 경덕진의 청자와, 아니 경덕진의 백자와 그다음에 용천요의 청자는 수출자기로도 많이 나가서 원대 몽골 제국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에 이 두 가지 그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경덕진 같은 경우에는 13, 14세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백자가 만들어지지만 14세기부터는 완전히 백색의 뽀얀 그 추부백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백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백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그런 백자들은 별로 갖고 오진 않았어요. 색깔이 푸르스름한 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1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청화백자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자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청화백자라고 하는 것은요, 백자가 기본이 됩니다. 백자가 기본이 돼서 백자 태토에 백자 유약을 시유한 그릇 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안료는 이 백자가 구워지는 온도가 1280도니까 1280도에서도 색깔이 날아가지 않는 안료를 써야 되는데, 이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철화를 쓸 수가 있고요. 산화철 안료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산화동 안료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산화동 안료를 쓰면은 그 동을 쓰면은 붉은색이 나와요. 홍색, 빨강이 나오고 홍색, 붉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화철 안료를 쓰면은 여기 보이는 이 갈색에 가까운 이런 색깔들, 진한 색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 파란색들을 이제 쓰려면 산화 코발트 안료를 써야 되는데, 산화 코발트 안료는 아마 이제 9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랍 지역에서 수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산화 코발트 안료가 이제 원대에 그 다양하게 이제 그 수입이 늘어나면서 산화 코발트 안료의 수입이 중앙아시아 아니라 저 그 근동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려서 백자를 장식한 도자기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청화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색으로 그림을 그린 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질은 백자 태토에 백자 유약을 시유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료는 산화 코발트 안료를 쓰는데, 이 안료는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지역에서 수입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청화백자는 1319년 정도에 이제 그 이전에 강서성에서 이제 출토가 된 그 타평류의 손잡이가 이제 타평류로 돼 있죠. 타평류의 이제 뚜껑을 가진 호인데, 이
타평병 같은 경우에는, 타평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약간 그 청자 유약이 남은 청백자 기질이 보이기는 해요. 푸른색의 유약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청화로 안료를 그림을 그려서 색깔이 좀 검게 보이긴 하지만 요쪽 있는 데는 이제 푸른색이 잘 보이고 있고요. 발색이 아직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14세기 전반에는 청화백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국의 데이빗 퍼시벌 파운데이션에 소장을 하고 있는 그 지정 11년명의 이제 도자기인데요. 영국에 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색 태토에 백자의 유약도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의 발색도 상당히 뛰어나서 1451년 14세기 중엽에는 이 경덕진에서 청화백자를 본격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명문이 써 있는데 이 명문에 의하면 강서성 옥산현에 있는 도교 사원에서 사용하던 그 청화백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높이는 63c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의 대형의 청화자기 청화백자 두 점이 지금 현재 영국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중엽에 이제 본격적인 청화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로 보이고요. 1351년 이 청화백자보다 이른 것 중에서 연대를 가진 것들은 아직은 다 청화의 발색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라마탑이라고 하는 티베트형 탑 형태의 꼭지를 가진 호가 있는데 이 탑형류 탑이긴 한데 아까 거는 중국의 전통식인 탑 형태가 위에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새로 전해진 원나라의 그 티베트계 탑 형식이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1338년에 연대를 가진 그릇인데요. 강서성에서 역시 출토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화 안료와 함께 여기 보면 붉은색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청화 안료고요. 여기는 또 갈색 안료가 같이 쓰여서 세 개의 색깔을 다 같이 쓰고 있는 청화백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홍채하고 갈채가 같이 보이는 그 호입니다. 여기 요런 그 문양들은 이게 이거 다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건데 경덕진 청화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호 같은 경우에는 1338년에 연대를 가졌는데 아직 청자의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좋지는 못한 편인데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완전하게 문양을 다 갖추고 있죠. 역시 14세기 중반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4세기 중반이 되면 지금 청화백자가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호이긴 한데 아래 위에 이렇게 문양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란문이나 여의도문 같은 문양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면서 서술을 표현을 하는데요. 상당히 장식적이고 주문양과 종속문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양대가 확실히 나눠지면서 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좀 품질 좋은 청화백자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똑같은 경덕진에서 만들더라도 이게 수준 높은 그 장식 기법과 그 미술 양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공들을 보내서 여기도 이제 그림을 그렸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고요. 이렇게 상품 청화백자의 경우에는 왕실로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세기 중엽에 지금 보고 있는 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용을 이제 그렸는데요. 하얀색의 요것이 이제 원래 백자 태토의 백자 유약 바른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유약을 바르는 거하고 청화를 그리는 거는요. 일단은 청화를 그릴 때는 도자기를 먼저 만들어서 1차 번조를 합니다. 1차 번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표면에 문양을 그려요. 이게 문양을 갖다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양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전체에다가 유약을 입힙니다. 유약을 입혀서 재벌구이를 해요. 그래서 유약이 있고 그 밑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토가 있는 형태로 이제 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백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그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게 없이 바로 유약만 입혀서 그린다고 유약만 입혀가지고 그 뭐라 하지 구워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백자하고 청화백자는 용어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졌고 물건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시는 건 다 백자 위에 청화 안료로
청화 안료가 산화코발트인데 이 청화 안료로 그림을 그린 것들을 보시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분홍색 같은 홍색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새겨진 문양은 아까 13세기 정도의 그 경덕진에서 이렇게 첩화문 붙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첩화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 청색 안료와 그 다음에 백색 안료, 홍색 안료를 같이 써서 이제 장식을 해서요. 요것이 청화 유리홍이라는 말을 써요. 유리홍. 유리홍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이제 이 붉은색의 산화동 안료를 써서 그리는 것들을 이제 유리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청화 유리홍 백자호가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거는 기껏해야 뭐가 나와요? 청색하고 그 다음에 홍색 두 가지 정도만 나오죠. 백색 바탕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명나라 때 정도 되면은요. 청색과 그 다음에 이제 홍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노란색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두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약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제 명대부터 오체 5가지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청대에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도자기들이 변하니까 유약을 이제 어떻게 바르는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백자테토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초벌 부위를 한 다음에 1차 번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화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을 입혀서 시유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청화 그림들은 다 유약 아래에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약 아래에 그림이 그려진 거 여기 테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다가 다시 테토가 있고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안료,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밑에 백자 위에 안료를 넣어서 이건 테토예요. 테토 위에 안료가 있고 유약이 있는 1층, 2층, 3층 그래서 1차 번조하고 난 다음에 유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번조를 하면서 유약이 입혀지는 이 3겹이 되면은 색깔이 지금 이제 홍색이나 유약은 이제 붉은색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리면 붉은색이 나오고 파란색 안료를 써서 그리면 파란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유약 아래 안료가 있어서 이거를 유 아래에 유하 채색이 들어가서 유화체 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화체 작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원대부터 명대에 들어가면 이 유하체가 아니라 유하체도 쓰고 유하체 위에다가 유상체라고 하는 유약을 또 쓰게 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여하튼 여러분 이 원대에는 유하체로 지금 이 청화하고 유리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안료가 등장한다. 유리홍은 홍색이고 그 다음에 청화라고 하는 것은 산화 코발트 안료, 코발트색의 청색이 이제 나타난다. 해서 두 가지 색깔, 홍색과 청색 두 가지가 나타나는 유화체 자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계속 경덕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북성 보정시에서 이제 출토가 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유적에서 이제 나온 유물들입니다. 하북성에서요. 제작은 다 경덕진에서 하고 하북성까지 이제 간 거고요. 이 청화백자는 원대에 이 중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별로 들어오진 않지만 서쪽으로 가면서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원대 청화백자, 명대 청화백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유럽까지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하죠. 원나라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유럽 지역에도 이 청화백자가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청화백자가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남쪽으로 해상 루트를 통해서 교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해상무역 이렇게 배를 가지고 교역을 했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무역선들이 이제 뭐 대량의 이 도자기들을 싣고 가던 배들이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서 이제 빠진 채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신안해저 유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원대 무역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대 경덕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용적인 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다 백자 바탕에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유화체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경덕진의 이제 청화자기
유역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청화백자죠. 청화백자들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이 청화백자 말고 이제 나오는 요런 것들 붉은색으로 알료를 그리는 것이 유리홍백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청화 유리홍을 같이 쓰는 그런 유역들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 섞어서 이제 쓰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 유리홍 백자들이 이제 경덕진에 제일 많이 만들어졌고, 기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뭐 커다란 반도 있고 호도 있고 매병 형태도 있고, 지금 보시는 옥호춘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대 도자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문양을 갖다가 나누어서 주문양과 그 다음에 이제 종속문양을 나누어 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전체를 다 문양을 그리는 것들이 뭐 없지는 않지만 원대 말기에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화로 만들어진든지 유리홍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기형과 이 그 문양 배치는 비슷한 양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원대 경덕진의 백자의 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자도 나와요. 물론 이거에서 문양 다 치워버리면 똑같은 백자가 되죠. 이런 원대 경덕진의 백자는 몇 도에서 구웠냐? 1280도에서 구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번조 온도가 1280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여기서 구워야 이제 본격적인 백자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온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과 하나는 유형, 하나는 청화로 만들어진 백자 주전자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전자에 여기 손잡이에 이렇게 문양을 붙였잖아요. 이 문양은 도자기 자체에 붙일 필요는 별로 없는데 금속기에서 이렇게 보였던 형식들이 그대로 이 주전자 도자기에도 반영이 된 경우가 많고요. 아랫부분에는 그 연화문을,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에는 파초문을 해서 문양대를 나눠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당초문이라든지 여기 보이는 이 그 운두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의두문이라고 하는 요런 문양들이 이제 종속 문양으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양 배치나 이런 거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금속기의 기형과 상통하는 기형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나오는 요런 그 손잡이를 가진 기형들은 원래 이슬람 지역에서 선호하는 기형이라 이슬람 금속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기형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 중에도 보면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보이는 것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역시 원대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인데요. 청화백자 연지 수금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려진 그 연지문이죠. 연꽃 안에서 이제 연꽃이 있는 연지 에서 이제 그 새들이, 물새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 돌아가면서 이제 봉황 같은 새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새들은 아주 전형적인 그 이 원대 문양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능화반이라고 해서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그 꼭지가 이렇게 능형을 이루면서 이제 나오는 장식적인 이런 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름이 한 45cm 정도 돼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슬람 지역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많이 썼었던 그 그릇들이라고 해요. 지금 이 작품도 역시 이스탄불의 톱카피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화백자가 다 경덕진에서 만들어집니다. 경덕진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외국에 남아있는 유물들이 많다. 그다음 문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종속 문양과 주문양을 나누어서 그리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문양 자체를 색깔로 표현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양의 바깥을 파랗게 칠해서 문양이 하얗게 보이고 바깥이 이게 청화색으로 보이게 하는 이렇게 그림을 역상시켜서 그리는 예들도 수출용 자기에서는 종종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형에서 이렇게 능화형이라든지 아까처럼 이렇게 장식적인 기형들 나오는 것들은 역시 그 이슬람 지역들의 페르시아나 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 서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형태의 수출작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균요 작품들을 보시는데요. 균요는 송대부터 시작을 해서 원대까지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북방 지역에 있었던 지방 가마고요. 주로 이제 원나라 때 수도인 북경에서는 균요 계통의 도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균요의 경우에는 전청유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 청자유약하고는
비슷한데 전청유, 청자유약하고 비슷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색깔이 두터운 느낌이 나는 그런 유약들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껍고 불투명한 유약을 쓰는 게 전청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전청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송대 그 균요의 경우에는 청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끝부분이나 이런 데는 붉은빛이 이렇게 돌게 되는데 테토 자체가 이렇게 좀 붉은색이 많이 나요. 그래서 유약을 역시 굉장히 두껍게 바르는 게 특징이고요. 이 송대 거고요. 이게 이제 12세기 송대의 균요 작품이라면 13세기 금대의 균요 작품에서는 좀 더 이렇게 파란색이 두껍게 흘러지면서 유약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형태들을 보여주는데요. 원대가 되면 여기에 금대 말기에서 원대부터는 여기 이제 이 전청유라고 하는 푸른색, 두꺼운 푸른색 유약에다가 홍색을 같이 섞어서 쓰면서 이 홍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유약이 두꺼워져서 이 테토와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과 테토와 유약의 붉은색, 푸른색이 막 섞여서 보랏빛을 많이 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보랏빛과 파란색이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원대 균요에서 많이, 금대 원대 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독특하고 이국적인 색채감을 몽골에서는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 균요자기가 굉장히 애호가 돼서요. 요거는 산서성 대동에서 이제 출토가 된 그 금대 균요자기고요. 요거는 원대 1309년, 여기 보면 연대가 나와요. 1309년에 이제 만들어진 향로인데 내몽골 지역에서 사용이 되던 것이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균요는 이렇게 보라색 과 푸른색이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고요. 이 철분이 굉장히 많은 독특한 테토 자체가 굉장히 철분이 많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진한 유약을 섞어 쓰는데 이 유약기기의 어우러짐하고 테토의 색이 또 나오면서 우연의 효과로 일어나는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균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몽골의 상류층들이 많이 좋아했던 좀 이국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 균요자기 같은 경우에는 북방자기인데다가 좀 별로 좋지 않는 생활자기 같은 거로 많이 보고 있는데 북방 쪽에서는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두 점이 모두 다 균요에서 제작이 된 것들이고요. 금대에서 원대 한 12세기에서 한 13세기 후반 정도까지 이제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해당하는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요 전청유라고 하는 게 요런 색깔들 파란색 두꺼운 파란색 유약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 홍색의 안료를 섞어 가지고 이게 번지면서 이 보라색 같은 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게 균요자기입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송대 자기 중에서는 자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요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길주요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건요 보셨는데 이 자주요, 길주요, 건요 세 군데는 계속 남송대의 양식을 이어서 원대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제 덕화요 같은 경우에 아직 하나도 안 보셨는데 덕화요는 주로 백자를 만들었었던 지방 가마고요. 이 덕화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청대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명청대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송요 금원대의 이제 도자기는 거의 이제 설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대 황실에서는 금은기를 굉장히 사랑해서 많이 만들어서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양식의 이 요런 능형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의도문 같은 것들이 이제 원대의 황실 쪽에서 많이 쓰이던 이렇게 애호되던 은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들고 이제 부금도금을 한 이런 은기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대부터는 유명한 장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잔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으로 만든 잔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주벽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주벽산이라는 사람은 원대 유명한 은장인데
주로 절강성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여기 이건 은배라고 해서 술잔이에요. 술잔. 여기 보면 이렇게 술잔이 여기 비어가지고 여기다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가 이거는 주조를 해가지고 댐을 해가지고 붙인 건데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결합을 해서 만든 솜씨가 상당히 정교하고 뛰어난데요. 이런 사실적인 요거는 굉장히 중국적인 색채가 좀 넘치죠. 주로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중국적 색채가 좀 많이 넘치고요. 이게 북방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화려하고 이국적이고 색깔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쪽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양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원대 금은기 몇 점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원대에는 송대 유품을 이어서 옛날 고청동기의 형태에 모방한 청동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원대에는 송대부터 이미 이제 동기라든지 옛 그림을 수집하는 풍취가 있었는데, 그런 취미들이 원대의 이제 중국 한족 문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크게 그림도 이제 복고풍으로 가서 뭐 청록산수화풍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청동기나 이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기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 청동기에 나오는 도철문을 모방한 이런 문양들이 새겨진 청동기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대 박산로나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를 모방한 향로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동기를 모방한 새로운 복고풍의 청동기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이 원대의 주로 이제 절강성이나 뭐 이런 강남 지역의 문인 사회에서 좀 많이 쓰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강남 지역의 문인 사회에서는 칠기도 앞시대를 이어서 송대 전통을 이어서 계속 만들어서 쓰는데요. 특히 강서성 기란부에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나전칠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여기 패각 자체가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면서 분홍색 패각, 그 다음에 녹색 띠는 패각, 흰색 띠는 패각 해서 나전의 패각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색채를 가진 칠기들을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서성에 있었던 유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칠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인물화나 아니면 이렇게 회화에서 보이는 인물화나 건물 양식들, 건축물들, 뭐 이런 산수화, 뭐 이런 도상들을 이제 이야기 그림들 같은 것들도 이제 넣어서 도석 인물화나 이런 것들을 나전 칠기로 만드는 게 이제 강남 지역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으로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붓이라든지 뭐 해서 도구들을 문방하고 관련된 도구들을 넣어놓는 합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전 칠기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절강성 지역에서는 역시 이제 양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이제 양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성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장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양무나 장성이 이제 조칠기법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칠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조칠기들은 대부분 원대 조칠기들은 이렇게 흑색 단색으로 칠하거나 또는 이렇게 붉은색 단색으로 칠하는 조칠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칠기들 대충 보시면서 이제 도자기, 칠기, 금은기, 나전칠기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중국미술사이긴 하지만 중국미술사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물들인데 1975년에 발굴된 신안해저 유물선이 이제 굉장히 중국 미술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몇만 점의 도자기, 특히 중국 도자기들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지금 한 9년 동안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해온 결과 이 배 자체는 1323년에 중국의 영파를 떠나서 이제 일본으로 가던 배가 이 신안 일대에서 이제 난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발굴 모습을 보셨고요. 이 신안해저 유물선은 길 자체가 34.8m, 너비가 11m, 깊이가 3.75m 해서 상당히 큰 유물이고요. 2만 점이 넘는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선물 상자들이라든지 목재, 자단목을 비롯한 이렇게 고급 목재, 그 다음에 식물의 씨앗, 악기, 벼루, 놀이도구, 네, 금속기, 도자기, 동전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수 출토가 됐고요. 용천요 자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천요 병이라든지 향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좀 특이한 것으로는 다음에 보실 경덕진 자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모두 다 그 신안해조 유물선에서 출토가 된 건데, 이 전통적인 그 청동기, 고동기를 못 받은 청동기라든지 이거는 주석으로 만든 정병이고요. 여기 보이는 세 점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백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천요에서 만들어진 그 장식인데 촛대거든요. 촛대인데 인물 모양의 촛대인데 여기 보면은 얼굴 부분은 노태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테토를 노출시키고 손이랑 얼굴은 테토를 노출시켜서 사람의 색을 만들고 유약을 그 바깥에 하는 이 노태 기법이 이제 쓰인 이런 인물 장식의 그 공예품들도 이제 나오게 돼서요. 청백자, 백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화백자라고 해서 이거는 철화 안료로 이제 그림을 그린 얘들인데, 철화나 철반분 안료 쓴 얘들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청화백자는 별로 안 나오고요. 철화만 나왔기 때문에 연대가 일단 그 1323년 아직 청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화는 일단은 한 14세기 중엽 정도부터 청화 백자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신안해조 유물선에서는 청화 백자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여하튼 14세기 정도의 인도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교역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신안해조 유물선까지 보면서 원대의 문화와 예술 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대로 이제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노트 작성하는 거는 이번 주 제 12강의 3차 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대체 시험 대체로 이제 낼 과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써 이제 송료 금 원대까지의 미술이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명대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이제 되니까 다음 주 이제 남은 두 주에 각각 명대와 청대의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국 미술사를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